자, 잘 쉬셨죠? 예, 등기 신청할 때 등기 권리자가 누구인지, 의무자가 누구인지 분석하는 것이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등기는 공동 신청을 하게 되면 나오는 자가 등기 권리자가 있고 등기 의무자가 있는데, 권리자가 누구인지 그 다음에 의무자가 누구인지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분석이 안 돼 있게 되면은 이제 서류 배울 때 많이 헷갈립니다. 이제 서류를 권리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의무자 되는 경우에 나누시는데, 권리자가 누구인지 의무자가 누구인지 공부가 안 돼 있으면 어려워지니까 세 번은 잘 하시면 되고요. 교재 보시게 되면 절차법상 권리자랑 의무자가 나와 있고 실체법이란 말 나와 있는데, 절차법은 등기법을 의미하고 실체법은 민법을 의미합니다. 그럼 민법 공부하실래요? 등기법 공부하실래요? 예, 등기법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절차법만. 절차법의 경우는 이제 등기를 통해서 권리자라고 칭하는 것은 등기에 의해서 이익을 받는 것으로 표시되는 자이며, 그것만 주시면 됩니다. 그럼 권리자는 누구를 얘기하느냐? 등기를 통해서 이익 보는 자,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등기 권리자이고, 반대로 등기 의무자의 경우는 누구를 의미하느냐? 일반적으로 등기 신청할 때 불이익 있는 자를 등기 의무자가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서 권리자 의무자는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2번이에요. 법률관계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부동산의 매도인은 등기에 의해서 이익을 상실하고 계약으로 등기 이전 의무를 지게 되므로 등기 의무자라 한다. 여기까지가 일단 권리자 의무자 개념인데, 절차법상에서는 이제 따지는 기준이 말을 줄이게 되면 절차법 등기법에 따지는 기준의 경우는 등기를 통해서 이익 보는 자가 있고, 즉 다른 말로 권리를 얻은 자가 있으면 이 자가 등기 권리자 입장이고, 불이익 보는 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어서 즉 권리를 잃어버리는 자가 등기 의무자가 됩니다. 이 개념 기준으로 해서 취득하는 자가 누구인지 잃어버린 자가 누구인지만 세분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표가 206페이지 가시면 다음 페이지에 쭉 박스로 나오게 있게 됩니다. 찾으셨어요? 네. 거기서 이제 해당되는 거 몇 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처음 나온 매매계약 체크하고 넘어가시고, 다음에 저당권 고의가 두 개만 잘 세분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용익물권하고 임차권의 설정 말소란 말 나와 있죠. 설정 말소까지만 공부하시면은 큰 무리가 없는데, 먼저 매매부터 보자고요.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누가 소유권 취득하나요? 매도인이, 매수인이. 매수인이 등기하면 취득하죠. 그럼 매수인이 등기 권리자 입장이고, 매도인의 경우는 등기 의무자로 내려앉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 갔어요? 그럼 매매와 정반대의 개념이 그 밑에 보시면 환매란 말이 나옵니다. 매매는 지금 팔았지만 환매는 다시 사오겠다요. 그럼 다시 사오게 되면 사올 권리자 누가 사올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매도인이, 매수인이. 매도인이 사올 권리가 있죠. 매매와 환매는 반대 입장이니까 권리자 의무자 바뀌는 겁니다. 바뀌어서 환매권의 경우는 매도인이 등기 권리자가 되고 매수인이 등기 의무자가 되어 서로 입장이 바뀌니까 두 명을 기본으로 잡아놓으시고, 이제 중요한 것은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등 용익물권과 임차권 등을 설정할 때가 있고 말소할 때가 있더라. 하나를 끄집어내서 전세권이라는 권리를 처음 설정하게 되면, 설정한다는 얘기는 전세권을 처음 만들어지는 거예요. 전세권 나오는 사람이 두 명이죠.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자. 누가 집주인이에요? 전세권 설정자가 주인이에요. 전세권을 해주게 되면은 이 집에 살 권리 취득하는 사람은 전세권자가 취득하니까 전세권자가 등기 권리자 입장이 되는 것이고, 전세권 설정자가 등기 의무자로 내려앉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갔어요. 요건 이제 공식이에요. 지금부터 전세권 설정하더라. 권리자는 전세권자 권리자죠. 요거 하나만 놓고 보는 겁니다. 지금은 저당권 설정할 때 권리자는 말바꿔치기예요. 저당권자. 지상권 설정하더라. 지상권자. 가등기 하더라. 가등기권자에서 말바꿔치기니까 그것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권 설정할 때는 전세권자가 등기 권리자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설정할 때와 또 반대로 기간이 만기가 되어서 말소할 때는 전세권을 거꾸로 말소 등기 시에는 서로 입장이 또 바뀌는 겁니다. 설정할 때와 말소 반대 입장이니까 또 뒤집어지니까 권리자는 전세권
설정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고 전세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므로 이건 외우셔야 돼요. 시험은 이게 잘 나오니까 오늘 숙제 이거 외우는 게 숙제입니다. 다음 주에 물어봤을 때 이거 안 나오기만 해봐 그냥. 자, 전세권 말소하더라. 누가 등기 의무자? 전세권 말소하더라. 말소로 치면 잘 나와요 거의. 전세권 말소할 때 등기 의무자는 전세권자. 이걸 외워야 돼요. 저당권 말소하더라. 저당권자. 지상권 말소하더라. 지상권자. 소유권 말소하더라. 소유권자. 가등기 말소하더라. 가등기권자. 굉장히 많은 이 의무자 분석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걸 외워놔야지만 다음에 배울 때 설을 배우는데 한번 간단히 말만 설명드릴게요. 뒤에 인감이란 말이 따라 붙게 되어 있는데 인감은 아직 보지 마시고 이제 말로만 설명드릴게요. 한번 떠들은 다음에 전세권 말소하면 누가 등기 의무자? 전세권 말소할 때 등기 의무자. 이게 중요하다니까. 전세권자 이게 막 놀아야 돼 입에서. 저당권 말소할 때는 저당권자. 지상권 말소하더라. 지상권자. 이렇게 해서 반복이에요. 말바꿔치기로. 나중에 다음 주에 공부할 당시에 등기 신청하러 내야 될 서류 중에서 인감 증명서가 있습니다. 인감을 낼 때는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면 인감을 내라고 배우고 소유권자가 아니면 인감 낼 필요 없다고 배워요.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면 인감을 내야 되고 소유권자가 아니면 인감 내지 않는 겁니다. 전세권 말소하더라. 누가 등기 의무자? 전세권자. 소유권자예요? 아니죠. 인감 낼 필요 없다가 되는 거예요. 저당권 말소할 때는 누가 등기 의무자? 저당권자. 인감 낼 필요 없다. 지상권 말소하더라. 지상권자. 소유권자예요? 아니면 인감 낼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럼 소유권을 말소하더라. 누가 등기 의무자? 소유권 말소하면은 이게 그래 입에 안 넣으면 답이 안 나온다니까. 전세권 말소할 때 등기 의무자는 전세권자. 저당권 말소할 때 저당권자. 소유권 말소할 때 소유권자. 반복하는 거니까. 그럼 소유권 말소하면 누가 등기 의무자?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 인감을 내야 돼요. 이렇게 찾아가면서 공부가 이어지기 때문에 이게 또 공부가 안 돼 있으면 나중에 헛돌아요. 공부가. 그럼 집을 팔을 때 매도인이 등기 의무자가 되나요? 매도인이? 예, 그럼 매도인이 또 낼 서류 중에 하나가 등기 권리증을 내게 돼 있어요. 집 팔을 때는. 매수인은 권리증이 있어요? 없으면 못 내는 매도인만 내는 겁니다. 의무자 쪽에서. 그럼 전세권 등기 끝나면은 등기 권리증을 줄까? 집을 사서 내가 소유권 이전 등기해왔죠? 그럼 등기 권리증을 줘요. 등기소에서. 그럼 내가 남의 집에 전세 들어갑니다. 그럼 전세권 등기 권리증 나올까요? 저당권은 나올까요? 괜찮아. 자신 있게 이렇게 뭐 틀리고 있으니까 계속 틀리세요. 저당권은 임차권 권리증이 있을까요? 저희 여기서 꼭 쓰는 말 중에 하나가 개 있죠? 개. 불독. 똥개. 불독은 개예요? 네. 똥개는 개 아니에요? 개죠? 소유권은 권리예요? 네. 전세권은 권리 아니에요? 저당권은 권리 아니에요? 가등기는 권리 아니에요? 권리죠? 등기 권리증 다 주는 거예요. 다 갖고 있다가 본인이 등기할 때 의무자가 되면 내야 돼요. 전세권 말소하더라. 누가 등기 의무자? 전세권자. 그럼 전세권자가 전세권 등기 권리증을 등기소에 내야 되는 거예요. 말소할 때는. 저당권 말소할 때 누가 등기 의무자? 저당권자. 그럼 저당권자가 내야 되는 겁니다. 지상권 말소할 때는 지상권자가 내야 돼요. 소유권 말소할 때는 소유권자가 내게 돼 있는데 나중에 이걸 다음 주에 계속 배워요. 배우는데 의무자가 누군지 모르고 있으면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이걸 외우고 들어가야지만 다음 주에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숙제 됐죠? 해올 거예요? 진짜로? 다음 주에 짝꿍할 때 숙제 해오셨어요? 물어봤을 때 숙제가 뭔지 알아 그러지 말고 외우시고 아마 이걸 한 번 더 떠들고 들어가셔야 돼요. 지금 중요한 것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는. 나중에는 지금 전세권 말소하더라. 누가 등기 의무자예요? 전세권자가 의무자죠. 나중에 한 5월 달쯤 가시게 되면 전세금을 증액할 때는, 전세금을 감액할 때는, 빌려온 채권을 증액하는 경우, 채권을 좀 갚는 경우, 이자가 올라갈 때
내려갈 때 다 따지셔야 돼요. 거기까지. 거기까지 따져가려고 그러면은 머리 쥐가 좀 나요. 나중에 가선. 근데 기본을 모르면은 나중에 더 상위 걸 배울 수가 없으니까 이건 기본으로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여기가 참 중요한 거니까 다른 건 외우지 마시고 중간에 용일 물권하고 임차권의 설정 말소 나와 있죠? 그 두 개만 잘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서 전세권 설정하더라. 설정할 때 전세권자가 권리자가 되겠지만 전세권 말소 시엔 전세권자가 의무자가 된다고 하는 예를 가지고서 말바꿔치기 하는 것만 잡아내시면은 다음 주 수업이 좀 편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등기 청구권과 등기 신청권 나와 있는데 등기 청구권은 무엇이고 신청권은 무엇이냐 따져보자고요. 자, 요 집에 대해서 갑하고 을하고들이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 쓰는 말은 매도인, 매수인 이 말을 많이 쓰는 것이 아니라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이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럼 매도인 갑의 경우 등기 의무자 입장, 권리자 입장. 매도인은 등기 의무자죠. 의무자가 있고 매수인의 등기 권리자가 있을 경우에 오케이. 이렇게 이제 계속 쓰는 말은 이제 매도인, 매수인 이 말을 안 쓰고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이 말을 많이 쓰는데 권리자가 누구인지 의무자가 누구인지 분석이 안 돼 있으면 그 다음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단계가 다 있으니까 이거 외울 때 매매가 쉬운 거니까 이거 뭐 기본을 알고 있다 가정을 하고 요거는 반드시 외우는 게 숙제예요. 다음 주 이거 가지고 참 요긴하게 써먹어요. 그럼 이렇게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의무자 권리자 둘이 있다는 가정하에 매매 대금을 을이 갑에게 지불합니다. 대금을 다 지불하자마자 매수인이 매도인이 뭐라고 하실까? 돈 주자마자 등기 넘겨주시오 요청하겠네요. 등기 넘겨달라고 요청하는 권리를 등기 청구권 그럽니다. 등기 청구권은 누가 누구한테 행사했어요? 권리자가 의무자에게. 이게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일반적으로 권리자 의무자에게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지만 반대로 매매대금을 다 준 다음에 권리자가 등기를 가져가지 않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돈을 다 줬는데 등기를 가져가질 않아요. 똑똑해요? 바보 같은 거예요? 본인 얘기하지 마시고. 똑똑하다 바보 같다. 잔금 치른 날짜가 5월 27일이에요. 며칠이라고요? 5월 27일 잔금을 치렀습니다. 며칠 넘기려고? 6월 1일 넘기려고 잔머리 굴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6월 1일 넘어가면 재산세 과세 기준을 넘기게 되면 재산세 1년씩 왔다 갔다 하니까 집을 팔을 때는 언제 파셔야 되고? 6월 전에 파셔야 돼. 집 살 때는 6월 1일 전에 사야지만 재산세 1년 분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집을 잔금 치른 날짜가 5월 24일인가 그래요. 환장하겠더라고. 뻔히 알고 있는데 매도인한테 우리 잔금 6월 첫 주에 치르자 그러니까 자기가 저 공무원이 줬거든. 제가 살던 집에 있는 주인이. 근데 자기가 딴 데 이사 가야 되니까 대전 내려가야 되니까 빨리 가야 된대. 아 그럼 일주일만 늦추자 그러니까 왜 늦추냐 그래서 제가 잔금 준비가 안 됐다고. 그 얼마가 안 되냐 그래서 한 200만 원 이제 부족하다 그러니까 월급 나오면 드릴게요 그러니까 장난친 거죠 제 입장에서도. 세금 좀 깎으려고. 근데 200만 원 깎아줄 테니까 빨리 잔금 치르자 그래서 어머나 세상에나 그래서 오히려 200만 원 깎고 집 산 적이 있는데 그 집 사는 기준일은 항상 6월 1일 중심으로 해서 전에 사면 안 돼요. 후에 사는 거예요.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1월 계산 들어갑니다. 자동차세는 6월달, 12월달 두 번 내는데 그때는 날짜별로 따져서 내게 돼 있어요. 근데 재산세는 안 그래요. 그냥 1년치가 다 몽창 부과돼 버리니까 이제 잔머리 굴리면서 지금 을이 등기를 가져가지 않는 거예요. 머리 좋아요, 나빠요? 이제 좋죠? 네, 좋아서 근데 거꾸로 의무자 입장에서 야 등기 가져가라고 외칠 수가 있는 겁니다. 요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느냐? 등기 받아가시오, 등기 인수 청구권 그럽니다. 둘 다 등기 청구권인데 권리자가 행사할 때 뭐라고 부르시고? 등기 청구권, 의무자가 요청하는 경우를 등기 인수 청구권 그럽니다. 그럼 이 등기 청구권은 그러면 권리자가 의무자한테, 의무자가 권리자에게 서로 개인 간에 행사하는 사적인 권리, 사건이 되는 겁니다. 사건이고 그럼 상대방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그럼 공동 신청하는 경우는 등기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근데 반대로 단독 신청할 때는 상대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청구할 수가 없으니까 등기 청구권 언제만 나오느냐? 공동일 때만 나오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집을 처음 진 경우에
소유권 보존 등기할 게 있네요. 처음 집을 지은 경우 소유권 보존 등기할 거 아니에요. 이건 나 혼자 가서 하면 되는 거 누가 요청할 건 아니니까 등기청구권은 언제만 나오느냐? 공동일 때만 나오는 게 등기청구권이고 단독은 나오지 않습니다. 등기를 가져와라 요청했더니만은 의무자가 등기를 넘겨주면 좋은데 넘겨주지 않을 경우에 또 어떻게 할 것이냐요. 등기 넘겨주지 않을 경우는 소송을 통해서 등기를 실행할 수가 있는 것이 구제의 방법이 됩니다. 등기청구권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나온대요? 공동일 때, 단독일 때. 공동일 때만 나오지 단독은 나오지 않으니까 조심하시고 이게 등기청구권의 뜻이며 등기 신청권의 경우는 갑과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을 앞으로 어떤 등기 실행을 하느냐?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하게 될 겁니다. 요 이전 등기 어디다 신청할까요? 등기해달라고 관할 등기소에 신청하겠네요. 등기소에 신청하는 이 권리를 등기 신청권 그런 거예요. 오케이? 등기 신청권은 일반 사인들이 등기소에 요청하는 걸 등기 신청권 그럽니다. 그럼 등기 신청했다는 얘기는 이제 요거는 국가기관인 등기소를 상대로 하다 보니까 요거를 공권이라고 말습니다. 공적인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매매 같은 경우는 공동 신청하나요? 매매는 네, 그럼 보존 등기라는 등기는 단독 신청할 수 있죠. 그럼 신청은 공동도 가능하고 단독도 가능한 것이 모양새가 될 것이고 등기 신청을 했더니 등기관이 등기를 안 해줍니다. 이때 기분 나쁜 경우는 아까 한 대 맞았었죠? 누구한테 일렀어요? 엄마한테 일르듯이 등기 안 해주게 되면 기분 나쁜 경우에 지방법원에다가 이의 신청하는 것이 이게 차이점이에요. 이런 식으로 구별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문제가 나오는 것은 이게 중요한 겁니다. 등기청구권은 공동, 단독 언제 발생하더라? 공동일 때만 나오는 것이 단독이란 말 나오지 않으므로 여러분 교재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 등기 신청은 원칙적으로 등기 권리자와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 나와 있고 그러므로 어느 일방 당사자가 등기 절차에 협력하지 않으면 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그에 따라 물권 변동이 일어날 수 없게 된다. 여기서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에 대해서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뭐라고 부르더라? 등기 청구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등기 청구권은 그럼 공동일 때 나오나요? 상대방이 있으니까 맞죠? 상대방이 안 해주게 되면 그 불이행에 대해서 뭘로? 재판 절차를 통해서 소송을 통해서 강제할 수가 있으며 그 다음에 등기 청구권은 등기 단독 신청이 가능한 경우에는 인정될 여지가 없다요. 상대방이 있을 때만 나오다 보니까 상대방이 없는 경우는 청구권 발생하지 않는 거니까 언제만 나온대요? 공동일 때만 나오고 단독은 나오지 않으며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소송으로 재판을 통해 결정할 수가 있다는 말이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등기청구권 일반적으로 3번이에요. 누구한테 있느냐? 권리자가 의무자에게 행사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지만 거꾸로 의무자가 권리자에게 행사할 수도 있더라. 그 권리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느냐? 등기 인수 청구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줄 치셨어요? 네, 권리자가 행사할 때 뭐라고 부르시고 권리자가 행사하는 것을 등기 청구권, 의무자가 하는 것을 등기 인수 청구권의 두 개로 세분하는 것이 청구권의 구별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니까 등기청구권 2번이에요. 이제 등기청구권은 개인과 개인에 대한 사건이며 실체법상 권리라는 점에서 등기신청권이 개인과 국가에 대한 공권이며 절차법상 권리에 대한 것과 다르다. 그래서 청구권은 개인 간의 주고받은 사적인 권리이고 신청권은 공적인 권리가 되더라. 이렇게 나오는 것이며 맨 밑에 2번 등기신청권의 뜻은 일반 사인이 맨 밑에 2번이에요. 206페이지 국가기관은 등기소에 등기 신청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공법상 권리를 말하며 단독 신청도 가능하고 공동도 가능하며 등기 신청권이 거부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결하실 것? 이의 신청을 통해 해결하라 해서 지금 쭉 나온 내용을 압축해 놓은 것이 이겁니다. 다른 게 다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네. 다른 걸 외우는 게 공부 잘하는 게 아니고 이걸 외우는 게 잘하는 거예요. 왜 차이가 질까? 여기는 공동 가능하죠? 여기는 단독은 있지만 공동이 없잖아요. 단독이 안 되잖아요. 항상 차이 나는 게 문제예요. 답이고. 똑같은 건 답을 안 만들어요. 공부할 때 눈치 좋은 사람들은 틀린 것만 기억을 해요.
단독 신청하는 경우는 등기 청구권이 있어요? 없죠? 등기 신청권은 있어요? 있잖아요. 우리 차이 나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럼 청구권 언제만 나오느냐? 공동만 나오더라. 기억하시고 단독은 나오지 않습니다. 오른쪽에 대리인 등기란 말이 나오는데 대리인 등기라는 것은 이제 등기는 공동의 원칙이지만 공동으로 가지 않고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도 있게 됩니다. 대리인의 경우는 법정 대리이건 임의 대리건 다 불문하고 다 대리를 통용되는데 대리인은 능력 어디까지 요하느냐? 대리인의 경우 아직 민법 안 배웠다 그러니까 대리인 의사 능력자면 가능합니다. 뭐라고요? 의사 능력자. 그럼 능력이란 것은 세 개 있다고 아직 안 배웠죠? 총칙. 예, 그러면 능력은 미리 설명드릴게요. 능력의 경우는 인이 가는 능력의 경우는 세 개로 나눠서 권리 능력이라는 능력이 있고 의사 능력이 있고 행위 능력까지 해서 이 세 개 능력을 인이 가질 능력입니다. 권리 능력은 나이상으로 따지게 되면 몇 살이 되느냐? 한 살. 한 살보다 권리 능력이 있다고 부르는 겁니다. 민법 2조에 규정하기를 자연인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요. 그럼 사람만 있으면 권리 능력자가 되므로 나이상으로 몇 살서부터 한 살만 먹어도 권리 능력자로만 쓰는 겁니다. 사람만 있으면. 아시겠죠? 그럼 의사 능력이라는 건 뭐를 의미하느냐? 의사 능력은 3호를 구별할 수 있는 나이대를 의사 능력자로만 써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좋고 나쁘고 옳고 그름을 판별할 나이, 시비선악을 가릴 나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애들 키워보셨죠? 3살 먹었을 때 오늘 밥 먹다가 상머리 앞에서 뻘떡 일어나지만 한번 떱니다. 이거 뭐 한 거예요? 쉬한 거죠? 밥 먹다가 오줌 쌌으니까 반 죽여놔요, 그거? 그럼 밥 먹다가 쉬하는 걸 나쁜 건지 모르고 한 거 아니에요. 바지 갈아입히고 밥 먹이지 두들겨 패진 않을 거예요, 아마. 근데 중3짜리가 뻘떡 일어나가지고서 이거 떨었습니다. 이거 가만 놔도 반 죽여놔요, 이거는. 반 죽여놔야 되죠? 근데 내가 한 행동이 잘못된 것을 알고 행동하는 나이가 의사능력이 있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릴 때는 못 모르고 잘못하더라도 그냥 씩 웃고 서 있는데 조금만 크니까 잘못하면은 혼날까봐 집 나가지 않나요? 가출은 나만 해봤어? 네, 그 시기가 의사능력자예요. 민법상으로 미성년자가 몇 살부터예요? 만 19세 이하인 자가 이제 미만인 자가 미성년자로 분류하는데 19세부터가 성년자로 분류합니다. 민법에서는. 형법에서 몇 살로 볼까 그러면? 형법에서는 성년자가 만 10? 찍으세요. 어차피 뭐 잘 찍어서 맞으면 땡 잡은 거지 뭐. 10? 10? 찍으시라니까 10? 14세 어떻게 알았어요? 찍었어요? 기가 막히게 찍었다. 14세부터 형법상 성년자가 됩니다. 형법은 좀 세요. 14세부터는 자기가 잘못한 경우는 자기가 책임을 부담하게 돼 있어요. 근데 작년엔가 용인에서 고양이 맘 사건이 한번 일어났었죠. 고양이 먹여주고 있는 50대 아주머니 머리 벽돌 떨어져 돌아가시지 않으셨나? 그 범인이 몇 살이에요? 초등학교 11살 먹은 애예요. 걔는 형법상 처벌을 안 받아요. 형법상 미성년자니까 처벌을 못 하는데 부모가 책임을 져줘야 돼. 민사 책임은.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면 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겠지만 민사 책임을 부담해야 됩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잖아요. 그럼 법정 대리가 책임을 져줘야 돼요. 무과실 책임으로서. 그럼 사람 죽인 거는 아들놈이 죽인 거지 부모가 죽인 건 아니잖아요. 근데 부모가 자식의 책임을 부담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민사 책임을 부담한다는 얘기는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제 짐작하에 아마 그 집 팔지 않았을까. 집을 팔아야지 손해배상 해줄 수 있으니까. 그러면 한두 푼 줄 건 아니잖아요. 제가 또 지난주에 뉴스 보다 한참 웃은 것이 남자 40대 3명이서 술 먹고 그 구주용 헬기에 올라가가 헬기 프로펠러 휜과 동시에 10억 원 배상하라고 판결 나와가지고서 남자 셋이서 3억 3천씩 배상하게 될 것 같은데 술 참 잘 먹었죠? 술 잘 나이 40 먹은 사람들이 그 의료 구주용 헬기 프로펠러 올라가 매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펠러 휘어가지고 못 쓰게 돼가지고서 원래 수리비가 20억이 넘게 나왔는데 법원에서 10억 원만 배상하라 그래가지고 10억 원을 배상하게 생겼습니다. 참 좋은 술 먹었죠. 근데 옆에 댓글이 얼마나 우스운 게 그 돈이면은 차를 좋은 걸 사서 폼이라도 한번 잡지. 밑에 댓글 단 것이
그 돈이면 3억 3천이면 차 좋은 거 사서 폼이라도 한번 잡지. 술 진짜 비싼 거 먹었다고 해서 넌 이제 집 팔았다. 넌 두들겨 맞았다. 그 댓글이 많이 달려있던데 술 먹으면 제정신이 아니죠. 그런 나이가 바로 뭐다? 의사능력이 없다고 부르는 거예요. 나이상으로 한 10, 2, 3, 4세 정도. 그럼 아까 12세 정도 됐다 보면 이제 딱 맞는데 12세라는 나이가 참 재밌는 나이입니다. 12세 때부터는 이제 재판상 증인 채택할 때 증인을 채택을 하잖아요. 이 증인이 만 12세 미만은 채택 못하게 돼 있어요. 12세 미만인 자들의 증언은 재판에 참작 못하게 돼 있습니다. 12세 이상이 돼야지만 구별할 나이다 싶어서 그때부터 증인 채택이 가능합니다. 근데 한번 또 논란이 한번 일었던 것이 부산 어디선가 왜 7살 먹은 초등학교 유치원 다닌 여자애가 성추행 당한 사실을 재판이 받아들여서 재판부에서 그 추행범을 처벌을 했어요. 그게 이슈화가 됐었는데 한번 이슈가 된 이유는 처벌해서 이슈가 된 게 아니라 7살 먹은 애 진술을 받아들여서 처벌한 그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12세 미만은 참작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7살 먹은 애 진술을 들어보니까 일목요연하게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얘기는 말이 안 바뀌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신빙성이 있다고 해서 그 추행범을 처벌한 사건이 한번 있어가지고서 그때 이슈 한번 돼서 그런 시절이 한번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나이상으로 요 나이로 보시면 되고, 법률행위 할 능력을 뭐라고 부르느냐, 행위 능력을 말 쓰는데 3명이 아니면 돼요. 민법상 행위 무능력자의 경우는 미성년자가 있고 피한정 후견인이 있고 피성년 후견인에서 이 3명이 나옵니다. 미성년자가 몇 살인가요? 만 19세 미만인 자를 의미하고, 이제 피한정 후견인의 경우는 옛날 말로 한정치산자, 지금 말로 피한정 후견인 그러는데, 피한정 후견인, 다른 말로 이 한정치산자의 경우는 이제 심신 박약 상태에 있는 자예요. 심신의 박약 상태에 있다거나 재산 낭비가 심한 사람들은 이제 이완기인 검사 등이 가정법원에 요청을 해서 가정법원이 한정치산 선고를 때리게 되면 그때부터 한정치산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금치산자라는 사람은 심신상실자예요. 누구라고요? 심실상실자. 완전히 왜 쓰는 말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완전 미친 거. 이게 심신 상태, 상실 상태에 있는 겁니다. 이런 상태를 의미해서 피성년 후견인, 옛날 말로 금치산자 그럽니다. 금치산자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한정치산자 들어봤죠? 그 말이 지금은 한정치산자가 피한정 후견인 이렇게 표현하고 금치산자를 피성년 후견인 그럽니다. 이 3명이 아닌 사람은 능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나이상으로 19세부터 나이가 있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능력을 많이 쓰는데, 그럼 대리가 되기 위해서는 어디까지 있으면 되느냐? 의사 능력만 있으면 대리가 될 수가 있다요. 그럼 법률행위할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대리가 되는 건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그럼 미성년자도 대리가 될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가능한데, 문제는 등기 신청은 대리 누구나 다 가능하대도 나쁜 점이 변호사, 법무사가 아닌 한 업으로 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업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 가능하다. 변호사하고 법무사만 가능합니다. 업은 몇 가지가 충족해야 돼요. 업은 3가지죠. 중기, 업할 때 업이란 말 쓰려고 그러면 계속해야 되고, 반복해야 되고, 영리 목적이 업이에요. 오케이? 그럼 계속, 반복, 영리가 추구되면 업으로 칭하는데, 중개업자 같은 경우는 중개수수료를 받다 보니까 중개수수료에 포함돼서 같이 받을 걸 대비해서 계속하고 반복만 하더라도 업으로 처벌받으니까 중개업을 하시더라도 등기에 손대지 마세요. 내가 무혐의 처분 받더라도 일단 고발당하는 순간 불려 다녀야 되니까. 아시겠죠? 그리고 제 어제 서울에서 만난 몇 명의 이렇게 동기들을 만났는데, 한 친구가 카페에다, 한 친구가 중개법인의 직원으로 있는데, 이 친구가 자기 동호회 카페에다가 자기 중개 그 사무실에다 물건을 올렸대요. 물건을 올렸는데 누가 고발을 한 거예요. 무허가 중개업자 중개행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조사받으러 갔다 왔습니다. 가서 나는 소속 공인중개사로 일하고 있으니까 내가 올린 건 광고행위한 거지, 난 중개업자 맞으니까 이건, 그래서 이제 나는 정당하게 광고한거다 얘기를 하니까, 만약에 그 중개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일 경우는 그 처벌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까지 조사가 들어갑니다. 지금 얼마 전에도 시끄러웠던 게 뭐예요? 변호사가 중개업 해가지고 시끄러웠죠? 그 재판을 판사가 결정 내린 거예요.
배심원이 내린 거예요. 배심원 재판했거든요. 국민참여재판을 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거 잘못된 거예요. 인간을 호소하는 건 도둑질을 했을 때 이 놈이 도둑질하기 위해서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목적이 있느냐. 내가 내 새끼들 먹여 살려고 도둑질했다. 그리고 그런 정상 참작이 되니까 무죄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국민 참여시킬 수 있겠지만 변호사가 중개업을 했을 때 이걸 허용하느냐 안 하느냐는 이게 법리 해석인데 아닌가요? 법리 해석을 통해서 한다 못하다 가름을 타줘야 되는데 일반에 낮춰놓고서 우리는 법률 자문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뭘 알 거예요? 중개업자 앉혀놓고 했으면 그건 아니다라고 바로 나올 텐데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의 권익을 위해서 변호사인 내가 법률 자문을 한 거고 자문 수수료를 받은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국민들이 뭐라 그럴까? 그 재판 참여한 사람들이 잘못한 게 없네? 이 무죄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 법을 해서 하느냐 못하느냐는 국민을 참여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판사가 직권 결정을 내려줘야지 문제가 안 생기는 겁니다. 그러자마자 득달같이 검찰 쪽이 뭐라 그래요? 항소 바로 들어갔잖아요. 고등법원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 참여 재판은 안 되니까 이제 바로 아마 제가 볼 뒤바뀔 것 같아요. 그거 줬다가는 남아나질 않겠죠. 누가 피해 볼까? 여러분들이 피해 있게 돼 있어요. 의뢰인들이. 중개업자는 그것 때 피해 입는 건 없습니다. 근데 변호사 같은 경우들은 돈을 받으면은 이제 법률 수수료 쪽으로 받아버려요. 그럼 중개 수수료 무시하고 받아버리면은 수수료 초과했다 할지라도 그거는 나중에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예요. 법률 자문료로 들어갔다 그러면 할 말 없으니까. 아닌가? 중개 수수료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몇 프로로. 그 정해진 만큼 주면 되는데 법률 수수료, 자문 수수료의 경우는 그게 정해진 바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이제 돈을 자꾸 더 벌으려고 그러는 이유가 컨설팅이란 말 집어넣으면 더 땡기려고 그래요. 컨설팅 비용에 대해서는 따로 얼마 받아라 규정이 없으니까. 그래서 컨설팅 비용을 그러면 더 받았다 할지라도 그건 처벌을 못하게 돼 있으니까 자꾸 잔머리 굴리는 거죠. 그걸 아예 못하게 막아야지만 오히려 제 생각은 난 것 같고 국민 참여해서 안 되는 재판인 것 같은데 참여가 되어서 어쨌든 문제가 발생했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일단 대리인이 등기 신청할 때는 어떤 능력까지 요하느냐, 의사 능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고 업을 할 때 누구만 가능하다? 변호사하고 법무사만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80년대 기준으로 중심을 해서 이 전까지는 만약 여러분이 법무사한테 등기를 위임했을 때 법무사가 직접 가야 돼요. 법무사가 직접 가야 돼 사무원이 못 오게 막았습니다. 옛날에는. 근데 문제가 생기는 것은 근데 법무사 직접 와라라고서 법에서 딱 규제를 하고 있었는데 법무사가 직접 갈까요? 사무원을 보냈습니다. 지금의 법무사 자격증 가지신 분들이 시험 보고 취득한 자가 많지만 옛날 같은 경우는 시험 보고 취득한 자가 거의 없고 전관 이후 법원직 공무원 등기소에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들의 경우는 퇴직할 때 먹고 살라고 법무사 자격증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박봉에 시달려도 등기소 법원에서 20년 근속하고 있는 거예요. 20년만 채우자마자 바로 튀어나와서 법무사 영업할 수 있으니까. 그럼 자기도 20년 되면 나가서 법무사 생활할 거면은 법무사 하고 있지만 다 알잖아, 직원들을. 본인이 갈 의무가 있지만 본인이 안 가고 어이 김주사 6급 공무원일 경우에 김주사 오늘 내 바빠서 그러는데 우리 직원분에게 등기 좀 해줘. 내가 밥 한번 살게. 그러면은 그러세요. 그러고서 해주는 게 통상적인 되어 있었어요. 이게 법으로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양성화 시켜줍니다. 이제는. 이제 법에서 허용을 해줘요. 단 사무원의 경우는 지방법원장이 허가한 사무원 한 명당 2당 1명씩을 허가해서 사무원이 등기 신청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서 여러분 규제 보니까 1번에 등기는 등기 권리자 의무자 대리인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대리인이 법무사나 변호사의 경우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에서 출석하게 하여 등기 신청할 수도 있으며 그 괄호 1번의 경우 사무원의 경우는 지방법원장이 허가하는 한 명으로 한다. 그럼 만약에 5명의 변호사가 합동 사무실 운영하더라. 그럼 허가하는 사무원도 5명 되는 겁니다. 2당 1명씩 허가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격자 대리인 이제 세 번째가 그래서 2번이 그 얘기죠. 법무법인, 그 다음에 법무조합, 법무합동법인 등의 경우에는 그 구성원 및 구성원이 아닌 변호사나 법무사 수만큼 사무원을 허가할 수 있다. 2당 1명씩 허가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격자 대리인이 허가를 받으려면 지방법원장한테 허가 신청되고 중요한 건 아니고 나머지는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2번째 자기계약 쌍방대리란 말 나오는데
아직 민법 공부 안 했으니까 말로만 설명드릴게요. 자기 계약할 때 자기란 말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민법 공부할 때 자기 계약 자기가 누굴까? 본인일까? 대리일까? 자기란 말은 본인을 의미할까? 대리를 의미할까? 자기란 말은 자기 계약에서 자기란 말이 누구를 의미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란 말은 대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본인이 아니라 뭐라고요? 대리. 그럼 부부간에는 이제 한번 마주 보시죠. 부부예요. 두 분이 부부시라고 예를 들어서 되게 좋아하신다. 자, 둘이 부부신데 그럼 이제 부르실 때 남편분이건 여편분이건 부르실 때 여보, 당신, 야, 너 빼고 뭐라고 불러요? 이름 빼고 자기야 이렇게 부르지 않나요? 그럼 여기서 여편 부를 때도 자기야, 남편 부를 때도 자기야 그러죠? 자기야 부를 때는 나를 부르는 상대방 부르는 거예요. 상대방 부르는 거예요. 남편의 대리는 여편이고 여편 대리는 남편이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는 법정 대리 관계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자기야 자기야는 다른 말로 뭐다? 대리야 대리야를 부르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르고 지금까지 그 말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야 자기야는 뭐로 부르다? 내 대리야 대리야 부르는 거예요. 남편 대리는 누구고? 여편 대리는 남편. 그래서 부부간에는 서로 법정 대리 관계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누구를 의미하더라? 대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두 분이 매매 계약을 제가 우리 둘이 제 집을 팔으려고 그래요. 오케이? 팔으려고 제 집 팔으라고 대리권을 드렸어요. 그럼 이 집 팔 권리가 있지요. 이 집 팔 권리가 있는데 이 집을 본인이 사시는 거야. 아니 제 집을 팔라고 다른 집 팔라고 제가 매물로 드렸어요. 팔아달라고 매도권을 드렸는데 이 집을 다른 집에 파는 게 아니라 본인이 사시는 거예요. 이 집을. 이게 뭐냐? 대리가 계약하는 것을 자기 계획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럼 여러분이 여러분 집을 저에게 팔아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 집 팔 권리가 있죠. 이 집을 감안해 보니까 천막도 좋고 시세보다 많이 가격이 낮아요. 이걸 누가 사더라? 대리가 사는 거예요. 그게 자기 계약이에요. 그럼 자기 계약은 누가 집을 사는 거다? 대리가 집을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쌍방대리라는 것은 자, 잘 들으세요. 이쪽 분의 경우는 이제 우리 두 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집을 팔아달라고 요청하셨고 저한테 집을 사달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마침 요청하는 집이 똑같은 집이야. 그럼 이쪽 분이 팔아줘. 이쪽 분이 사줘. 제가 다 갖고 있는 게 혼자 쓰면 될 거 아니야. 계약서를. 그러니까 아니 이쪽에 사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쪽 분이 집 팔아달라고 요청하신 거예요. 집 사줘, 집 팔아줘 같이 요청 들어온 거를 제가 다 갖고 있잖아요. 양쪽을 대리해서 그럼 이 집을 제가 파는 거예요. 혼자 계약서 쓰고서. 이게 쌍방대리예요. 지금 등기 신청할 때 매도인, 매수인 둘 다 누구한테 등기를 위임해요? 법무사한테. 법무사가 그러면 양쪽 다 대리하잖아요. 지금. 이게 쌍방대리예요. 민법에서는 자기 계약 쌍방대리 못하게 금지예요. 못하게 되어 있는데 등기 신청은 가능하도록 허용을 합니다. 이게 허점이에요. 자기 계약을 못하게 막은 이유는 여러분이 집을 팔라고 저에게 대리권을 줬어요. 그럼 잘 들으세요. 아직 민법 공부가 덜 돼서 미리 설명을 드리는데 여러분 집을 저에게 팔아달라고 요청하신 경우에 이 집을 얼마에 팔을 것이냐 금액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금액 결정은 본인 여러분이 할까 대리인 제가 할까? 이걸 아시면 돼. 집 팔라고 여러분이 대리권 줬죠? 그럼 여러분 집을 얼마에 팔을 것인가? 금액을 여러분이 결정할까요? 대리인 제가 결정할까요? 본인이 하더라 대리가 하더라 빨리 말씀하세요. 예? 본인이 했다가 문제가 안 생겨요. 여러분 집 여러분이 얼마에 팔아 내가 사면 되니까. 근데 이 금액을 얼마에 팔을까 결정은 대리인 제가 하는 거예요. 이게 의사결정 대리가 하게 돼 있으니까. 이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집을 제가 산다는 얘기는 싸게 가격을 후리겠네요. 그럼 본인에게 이익이 돼요? 피해가 돼요? 피해되니 자기 계약은 하지 말란 얘기예요. 못하게 막은 겁니다. 그럼 쌍방대리 해라. 하나의 집을 이쪽은 팔아주세요. 사주세요. 양쪽 대리권이 둘 다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그럼 이쪽에 수수료 200만 원 주고 100만 원밖에 안 준대요. 그럼 아무래도 일로 기울지 않을까요? 아닌가?
많은 좀 기울 거 아니에요. 한 명은 피불자 생기다 보니까 쌍방대리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래서 민법에서는 124조에서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는 못하게 금지예요. 금지지만 등기 신청은 가능하도록 허용을 하는데 허용하게 된 계기는 아직 민법 안 배웠으니까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본인이 해라 인정해 준다거나 채무를 이행할 때는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제 가능하다고요? 본인이 허락했다거나 여러분 집을 제가 사겠다고 얘기하니까 그냥 가져가라 라고서 허락하는 경우도 있고 채무를 이행할 때는 가능하다요. 언제 가능하다고요? 채무를 이행할 때. 여기 참 중요한 말인데 그럼 이제 앞으로 많이 써먹을 말 중에 하나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나오는 말이 매도인 나오고 매수인이 나와요. 매도인은 매매계약 체결한 이후에 대금받을 권리가 있고 등기 넘길 의무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매도인 입장에서는 돈 받는 것은 자기 채권이 있고 등기 넘기는 소유권 넘길 의무가 또 있는 거예요. 등기 넘길 의무가 있으니까. 그럼 돈 받는 거는 채권자 입장, 등기 넘기는 것은 채무자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매도인의 신분이 채권자 채무자 분류상 채권자가 될까 채무자가 될까? 매도인의 입장이 채권자 채무자 한번 찍으세요. 채무자입니다. 집하는 자 채무자 항상. 나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누가 채권자입니까? 누가 채무자입니까? 물어봤을 때 항상 매도인이 채무자입니다. 돈 받을 게 있는데 돈 받는 건 채권이에요. 등기 넘기는 건 물건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채권, 물건 부딪히면 어떤 게 더 우선해요? 물건 우선주의니까 물건을 더 크게 놓고 받기 때문에 매도인이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나중에 혹시 위험부담 배웠어요? 매매계약 체결하고 나서 집이 불타버렸더라? 후발적 불능이란 말? 못 들어봤어요? 아니 분명히 기약법 했으면 했을 것 같은데 원시적 불능일 때 어떤 배상 책임 부담하느냐, 후발적 불능일 때는 어떻게 부담하느냐. 원시적 불능은 무효로 갑니다. 후발적 불능은 유효로 갑니다. 유효로 가도 그 후발적 부담을 누가 부담합니까? 위험부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위험부담은 채무자가 부담해야 됩니다 라고서 배우지 않으셨들라나? 위험부담이라는 말만 배웠어요? 위험부담 집이 계약 체결한 다음에 원인모를 이유로 불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그럼 이 불타 없어진 위험을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이게 문제예요. 누가 부담하느냐? 채무자가 부담해라요. 누가 부담하라고요? 채무자. 채무자가 누구예요? 매도인. 그럼 매도인 입장에서는 100% 자기가 다 부담하는 겁니다. 양쪽 과실이 없는 경우는. 그럼 받은 기약금 있죠? 돌려주고 이제 없던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집 넘길 의무는 없어지는 거예요. 집이 없어졌으니까. 그럼 매수인은 기약금 줬다고 돌려받았네요.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똑같죠? 기약금 내고 돌려받았으니까. 그럼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고 집 불타버린 책임은 고스란히 매도인이 또 안는 겁니다. 그거를 민법에서 뭐라고 부르느냐? 채무자 부담주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채무자가 누군지는 알아야 되니까 매매계약에 있어서 항상 매도인이 채무자가 되는 겁니다. 지금 떠들고 있는 시간에 30분이 민법 떠들고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갔어요? 그러니까 등기법의 반이 민법이에요. 민법 공부가 잘 돼 있으면 등기법은 툭툭 치고 나가는데 민법 공부가 안 돼 있으면 민법 강의를 하고 넘어가야 돼. 민법을 모르면 등기를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오직했으면 2월 달까지는 등기법 공부 안 될 테니까 민법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고 제가 양보했던 이유가 민법을 알아야지 대화가 되니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유 없이 등기법 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아니 어떤 선생님이 자기가 뭐 공부하지 말라는 선생님이 누가 있을까? 어떤 바탕이 깔리기 전까지 공부가 안 되니까 가능한 한 민법을 먼저 하십시오라고 제가 양보를 했던 거예요. 이제 아니 오늘만뿐만이 아니라 다음 주에 계속 나와요. 민법. 등기법은 민법이 반이 넘어요. 민법 공부 잘 하시는 분들이 결국은 올라가는 거예요. 힘들죠? 이렇게 어려울 줄 알았으면 이 공부 안 했을 텐데 공인중개사 되는 것이 만만한 과목이 아닙니다. 제가 얘기했지 않나요? 사자 자격증의 위험을 안 했나? 공인중개사 시험이 자격증을 따게 되면 항상 시험 끝날 때 뭐가 붙어요? 무슨 사가 붙지 않나요? 이거 했을 것 같은데? 안 했나? 사가 붙을 때 이 사자가 한자로 밀사자가 붙는 경우도 있고 선배사가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격증의 그 개념이 사법고시 패스하게 되면 가는 길이 세 가지 길이 있어요. 판사가 있고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잖아요. 아닌가? 맞죠? 그럼 판사는 일로 가는 거예요. 검사도 일로 가는 거고. 아시겠죠? 변호사는 일로 옵니다. 변호사는 선배사를 쓰게 돼 있어요. 일사자가 아니라. 그 다음에 건축사, 선비사, 세무사, 선비사,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 선비사, 변리사, 선비사, 대공인중개사, 선비사로 가는 거예요. 건축기사, 무슨 기능사 다 이걸 씁니다. 차이점이 뭘까 이게? 어떤 거는 같은 사자인데 어떤 거는 일사를 쓰고 어떤 건 선배사를 쓰고 차이점은 이게 가능해서 그래요. 판사와 검사 같은 경우는 공무원신문이잖아요. 개업할 수가 없죠. 개업하는 건 뭘로 바뀌어요? 변호사는 내 개업을 해 선비사로 바뀌는 거예요. 이 선비사가 받은 자격증만이 개업이 가능한 거예요. 건축사, 사무실 있죠? 하지만 건축기사가 개업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내 사무실 개업을 때 내가 사장님이 돼야 될 텐데 뭘 알아야 개업을 하지. 그래서 1년 동안, 최하 1년 동안은 목매달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공부할 때는 그 많은 중개업자들 또 생겼네 복덕방위로 넘어갔지만 막상 공부를 해보게 되면은 이게 만만한 거 아니네 해서 나중에 나오는 말이 1년 해보다 보니까 올해 자신 없다. 올해 1차만 하자. 내년 2차 해야지. 이러고 가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그래서 차곡차곡 계획대로 공부 안 하시면은 나중에 2차 내년에 해야지 이 말 나오니까 다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올 학개론 1차 시험 문제에 공법 문제가 4문제가 나왔어요. 같이 섞여서. 공법을 하신 분들은 4문제 주워 먹었고 2차를 포기하신 분들은 4개 그냥 다 틀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섞여서 문제 나오기 때문에 이거 하나 버리면은 그만큼 다쳐요. 그러니까 할 때 다 하시는 게 나아요. 한꺼번에. 어쨌든 우리도 어디 낀 게 있어요? 선배 사회 낀 게 있으니까 뭐 레벨은 같은 레벨로 보시면 돼요. 우리가 볼 때는 남들이 볼 때는 뭐 좀 얕보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자격증은 괜찮은 겁니다. 자기계약상방들 원칙이 허용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등기 신청할 때는 자기계약상방들이 허용을 합니다. 이게 특례 규정이고 그다음에 대리권 존속 시기는 대리권 언제까지 있어야 됩니까? 물어봤더니 대리권은 등기 끝날 때까지 있을 필요는 없고 신청 접수가 끝날 때까지 언제까지요? 신청 접수 시까지만입니다. 접수할 때까지만 대리권이 있으면 되는 거지 등기 끝날 때까지 있을 필요는 없답니다. 그럼 제가 여러 번 대리인을 넣어서 등기 신청하러 갔어요. 두 분이 집 사고 팔은 다음에 저에게 등기를 맡겨서 제가 등기하러 가다가 신청을 딱 했습니다. 접수를 딱 하자마자 집에 오다 제가 넘어져 죽어버렸어요. 아니 농담으로 놀라지 마시고 신청하고 죽었나요? 그럼 신청할 때까지 대리권이 있었어요? 그럼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등기 끝날 때까지 대리권이 있을 필요는 없다가 대법원 판례다 보니까 신청 종료 시까지예요. 등기 종료 시가 아니라 언제까지라고요? 신청 종료 시, 다른 말로 접수받을 때까지 쓰면 되는 거지 등기 완료 시까지 대리권이 있을 필요는 없다가 대법원 판례이므로 주의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서 등기 신청한 이후에 등기 완료되기 전에 대리가 사망했다 할지라도 그 등기는 유의한 등기로 효력은 당연히 발생한다 그 뜻이 나와 있고요. 대리권은 흠결이라는 말 나오는데 흠결이라는 것은 무권대리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무권대리가 등기한 경우 대리권이 없는 자 등기 신청했어요. 그럼 등기를 실행하면 된다 안 된다? 실행해주면 안 되겠죠? 여러분이 저에게 등기를 해달라고 대리권 준 적도 없는데 제가 등기하러 갔어요. 위임장 있나요? 위임장도 없어요. 그럼 제가 대리인이 아니잖아요. 그럼 대리인도 아닌 사람이 등기하러 온 경우 등기는 실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등기관이 모르고 실행해버렸습니다. 이 등기를 유의한 등기로 볼까? 무효 등기로 볼까? 유효한 등기로 보는 겁니다. 무효 등기가 아니에요. 대리권이 없다 할지라도 일단 등기를 못하게 되어 있지만 실행이 돼버린 경우는 무효 등기가 아니다가 판례 입장으로 등기 유효하게 효과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리권 없는 경우는 지금 각하 대상이 되겠지만 실행이 돼버린 경우는 본인이 인정하는 순간 유효한 등기이므로 무효가 아니므로 주의하시고요. 근데 신청 정보 기재할 사항은 아직 보지 마세요. 여기는 왜냐 뒤에 다시 나오니까
네 번째가 포괄 승계인 등기부터는 잠깐 쉬었다가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